잠깐만요. 아우 아프다. 자, 뭐 전에도 제가 한번 공지를 했었는데 우리 다음 주부터 내신 대비거든요.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교과서 10과 나오는 거는 일단 알고 있고 그 다른 거는 혹시 정보 알고 계신 거 없습니까? 없어요 아직? 오케이 알았습니다. 나오면 바로 알려주세요. 자, 우선 우리가 한 주밖에 지금 특강을 못합니다. 다음 주부터 내신 대비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요 특강 교재를 이제 뭘 할까 사실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각자의 니즈가 다르니까, 각자가 바라는 게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넣었어요.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준비를 한 게, 자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지난주였죠. 그 시험 끝나고 여러분 오답 노트 쓰시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정리를 한번 쫙 해드렸었어요. 기억나죠? 이 시험에 대한 피드백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90점대는 80점대, 70점대, 60점대 이하 이 점수대별로 쫙 이렇게 한번 정리했었죠. 기억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서 알겠지만 대체적으로 결국에는 어법, 어휘, 서술형 결국 여기에서 틀린 거야 다. 결국 다 여기서 틀렸어요, 여러분들. 보통 이제 본인 점수가 한 6, 70점대다. 그러면 대부분 여기서 많이 틀렸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법 문제가 3문제 나왔거든요. 지난 중간 때. 어법 문제 3개였는데 하나는 쉽게 나왔고요. 쉬운 문제. 하나는 문제는 쉬운데 유형은 어려운 걸로 나왔고요. 하나는 유형은 쉬운데 난이도, 그러니까 어법 자체의 난이도가 높게끔 이렇게 나왔었어요. 3문제가. 자, 그러면 요 3문제는요 사실은 다 맞춰줬어야 되는 문제인데 보통 6, 70점대를 받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많이 틀렸었습니다. 아마 이번 기말고사 때도 역시나 어법 문제가 3문제 정도 나올 거예요. 항상 그래왔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받았던 각 중간고사 때 받았던 점수가 있잖아요. 그 점수에서 내가 10점을 더 올리고 싶다. 그러면은 무조건 어법은 다 맞춰야 됩니다. 이게 일단 1순위고요. 그 다음에 어휘에 대한 거. 여러분이 특히 많이 틀렸던 문제가 기억나실래나? 11번 문제였거든요. 11번 문제. 11번 문제가 뭐였어? 빈칸 3개 뚫려 있는 거. 기억나냐? 근데 거기에서 이 C에 있는 게 invaluable였단 말이야. 기억나요? invaluable. 이것 때문에 많이 틀렸어요. 이것 때문에. invaluable 몰라가고 가치 없는 으로 해서 틀린 거죠. 가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뭐 때문에 틀린 거냐? 어휘 때문에 틀린 거야. 어휘 때문에. 이때 답을 4번으로 고른 사람이 많았어요. 여기 userniss 나와 있던 거. 요거를 많이 골라서 틀렸거든. 어휘 때문에 틀린 거죠. 자, 그 다음에 서술형. 우리 서술형 4문제씩 나오잖아. 근데 4문제 전부 다 뭡니까? 다 요약이에요. 다 요약이죠. 다. 그래서 이 결국에 서술형이라는 거는 요약에 관련된 겁니다. 요약에 관련된 거. 그러면은 이제 제가 준비를 한 게 어휘 같은 경우는요. 사실 아까 어휘 문제여서 여러분이 틀린 것도 있지만 그냥 단순하게 선지에 있는 단어를 몰라서 틀린 경우들도 되게 많았을 거라는 거예요. 선지에 있는 단어를 몰라. 그래서 이 기본 어휘력은요. 사실은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평소에 열심히 할 수밖에 없고요. 제가 내신 때 드리는 유의어들 있죠. 유의어 학습 열심히 하고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 자, 그러면 우리가 그나마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어법은 그나마 단기간에 해결이 가능하고요. 요약 같은 경우는 니네가 손도 못 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 짧은 특강 기간 동안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그 접근법을 알려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총 3문제를 준비했는데 각 지문마다 3문제씩 있습니다. 지문이 총 10개거든요. 그러면 총 30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독해 하나, 어법 하나, 요약형, 서술형 하나 이렇게 제가 3개씩 넣었습니다. 독해는 전부 다 쉽게 냈어요. 제가 다 대입학 관련된 걸로 출제를 했고요. 이 지문들은 전부 다 고등학교 2학년 6월에서 11월 사이의 난이도를 제가 발췌를 해갖고 일부 변형을 해서 이제 제가 좀 출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 제가 알려드릴 게 뭐냐면요. 우선 글을 읽는 법을 좀 먼저 알려줄 거예요. 글을 읽는 법.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설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요약형에 대한 거를 좀 알려드릴 겁니다. 너네 요약형 서술형에서 다 죽 썼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그럼 요약형 서술형을 어떻게 풀어야 돼?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2가지를 중점적으로 설명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다시 한번 우리가 시험에서
100점 만점이잖아. 그럼 100점 만점에서 거의 한 80점 정도. 적게 잡으면 70점, 70에서 80점. 이 정도는요 다 내용 관련된 걸로 출제가 됩니다. 내용 관련된 거. 주제, 빈칸, 어휘, 요약 등등등. 이 다 내용 관련된 걸로 출제가 된단 말이야. 나머지 2, 30점이 뭐냐면요. 순서나 삽입이나 어법이나 일치나 이런 것들. 그래서 세부적인 거나 흐름에 관련된 거. 이런 걸로 이제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요. 내용에 관련된 거를 먼저 학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우리가 내용을 이제 볼 때, 즉 글을 읽을 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가? 그 접근법을 우리가 알아야 제대로 글을 읽을 수 있겠죠. 게다가 내신 때는 우리가 이미 실컷 봤던 지문을 가지고 시험에 나왔지만 지금 여러분이 받은 이 에이스 교재 같은 경우는 다 처음 보는 지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모의고사나 수능과 같은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처음 보는 지문을 풀 때 어떻게 우리가 글을 읽어야 되는가? 즉 정시와도 연관이 되어 있는 거니까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결석하신 분들은 요거를 이제 보강으로 들을 텐데 이게 현장에서 이걸 딱 들어야 되는데 너네 자, 잘 들으세요. 일단은 제가 글 읽는 법 해갖고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 빈 공간이 있으면 좀 필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다른 곳에다 여러분 자유롭게 필기하시면 돼요. 처음에는요 제가 글 읽는 법부터 알려드릴게요. 글 읽는 법, 독해의 패턴 이런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좀 더 근본적으로 가보죠. 여러분이 이제 글을 읽을 때 이런 모의고사라든가 수능 감잡기라든가 이런 여러 지문들이 있잖아요. 이 지문들을 일반적으로 창작해서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요 따옵니다. 어디서 따오는 줄 알아요? 이 글을요? 맞아요. 논문에서 따와요. 논문에서. 근데 논문은 실제로 내용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걸 다 따오는 건 아니고 논문의 일부분을 발췌해서 따오는 거예요. 논문의 일부분을. 근데 그 논문의 일부분을 따왔는데 논문은 내용이 어렵잖아요. 원래. 단어도 어렵고요. 그러니까 단어를 이제 고등부 수준에 맞게끔 바꿔서 이제 내는 거고요. 고등부 수준에 바꾸기에는 너무 바꿀 만한 단어가 없다. 그럴 때 이제 별주 단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따오는 거야. 알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논문을 게시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일 잘 알고 있는 사이트는 DBP야겠죠. 근데 DBP야 말고도요, 실제로 해외에서 이제 논문을 업로드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주말에 쉴 때, 오늘 심심한데 논문이나 읽어야지 해갖고 니네 사이트 들어가서 논문 읽어요? 그러진 않잖아. 그렇지? 영민 혹시 논문 읽냐? 안 읽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쉬고 싶을 때 논문을 읽는 사람은 없다고요. 그러면은 쉬고 싶을 때 논문을 읽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겠어? 겁나 변태 같은 놈들이겠죠. 그렇죠? 당연히 그러겠죠. 그러니까 좀 좋게 표현하자면 굉장히 학구적인 사람들일 거야. 맞죠? 그러면은 그 학구적인 사람들이 내가 쓴 논문을 읽게끔 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학자야. 내가 학자인데 내가 논문을 올렸어. 내가 논문을 올렸다는 건 무슨 의미야? 많은 사람들이 내 논문을 봐줬으면 좋겠으니까 글을 올릴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그 논문 게시한 사이트는 다 어떤 사람들이야? 그런 학구적인 사람들만 그 접속을 할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면은 학구적인 사람들을 클릭하게 만들어야 돼요. 즉 소위 말해서 어그로를 끌어야 돼. 그렇죠? 그러면은 첫 문장에 이 첫 문장이 보이잖아요. 샘플로 보이잖아. 그럼 첫 문장이 너무 뻔하면 안 읽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는 대부분의 모의고사나 이런 부교재에서 나오는 글들의 초반부는요 다 어그로 끄는 멘트가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어? 글을 읽을 때 기본적으로 그렇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걸 통해서 글을 읽을 수 있는 패턴이 있는데요. 일단 제가 대원칙을 하나 말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대원칙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요. 이 원칙은요. 학력고사는 내가 보질 않았고 모르겠는데 수능이 등장한 이래로 영어 시험에서 이 원칙은 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100%입니다. 바로 무엇이냐면요. 너무 간단한 건데 지문 하나당 주제는 한 개입니다. 반드시. 무조건 한 지문에는 주제가 하나예요. 주제가 두 개가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됐어요?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주제문이 하나라는 게 아니에요.
주제문은 두 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제문인 경우도 있어요. 내가 말하는 건 주제문이 하나라는 게 아니라 이 글이 그래서 뭐에 대한 이야기냐라고 했을 때 이거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딱 하나밖에 안 나온다고요. 두 개가 안 나온다고 주제가. 됐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볼펜에 대한 이야기랑 책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 그럼 서로 다른 내용이잖아. 그렇죠? 그럼 주제가 각각이겠죠. 주제가 두 개 나오겠죠. 근데 모의고사나 이런 글에서 뭐라고요? 이렇게 주제가 두 개 나올 수가 없다고요. 무조건 하나라고. 알았죠? 이게 일단 대원칙이에요. 자, 그리고 이건 잠깐 쓰기 전에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단 독해 패턴을 먼저 보자면 대부분의 글은요 패턴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도입부와 주제부와 부연, 그러니까 예시라고 쓸게요. 그냥 편의상 이렇게 있습니다. 글의 구성은 기본적으로 요 세 개고요. 여기에서 전부 다 파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일단 기본이야, 기본. 이게 어떻게 파생되는 거냐면 뭐 이건 안 써도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초반에 도입부가 나왔는데 얘가 동시에 주제인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예시로 이어지는 뭐 이런 패턴도 있고요. 또는 어떤 통념을 말하고 그에 대한 반박을 제시하는 이런 패턴도 있고요.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이런 패턴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A를 얘기하고 B를 이어서 얘기하는 즉 비교와 대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핵심적인 답변을 하는 질문 답변 패턴도 있고요. 굉장히 패턴이 다양합니다. 글을 쓸 때. 근데 이 모든 패턴은요 결국 어디서 나왔나? 결국 여기서 다 파생된 거라고. 결국 여기에서.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글을 읽을 때는요 기본적으로 도입부와 주제부와 예시가 있구나.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하자면 결론도 마찬가지겠죠. 결론. 됐어? 여러분 그 외국에 학교를 다닌다고 한번 쳐볼게요. 혹시 그 해외 생활을 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해외에서 학교 생활할 때 제일 많이 내주는 과제가 에세이거든요. 에세이. 그럼 에세이를 쓸 때 어떻게 쓰는 거냐면 지금 내가 쓴 요 상태 있죠. 딱 요 상태로 글을 쓰는 게 에세이의 기본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에세이 그 수행평가 있잖아요. 그렇죠? 몇몇 학생이 저한테 그 어법 봐달라고 이렇게 요청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에세이를 쓸 때 기본 구성이 이거예요. 기본 구성. 그래서 introduction, body 1, body 2, conclusion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에세이의 기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읽는 대부분의 글은 전부 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도입부, 주제부, 예시부, 결론부 요 네 개의 각각의 특징을 말해줄게요. 자, 일단 도입부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다시피 어그로를 좀 끌어야 되는데 도입부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소재를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소재를 제시한다. 선생님 소재가 뭐예요? 소재가 뭐냐면요 글을 쓰기 위한 재료입니다. 글을 쓰기 위한 재료. 더 쉽게 말할게요. 뭐에 대해서 얘기할 거냐? 무엇에 대해 이야기를 할 거냐? 이게 소재야. 그래서 뭐에 대해 이야기를 할 건가? 자, 주제는 뭘 제시하는 거냐? 당연히 주제문은요 글 전체를 아우르는 가장 핵심적인 문장이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제라는 건 결국에는 그 소재를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가 주제거든요. 이 소재를 갖고 뭔 얘기했어? 이게 주제예요. 그래서 주제문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얘는 굉장히 일반적으로 쓰여야 돼요. 일반적. 글 전체를 아우를 수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굉장히 포괄적으로 쓰여야 되고요. 난이도가 올라가면은 비유나 은유적으로 쓰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 더 나아가서 되게 헷갈리는 추상적으로 쓰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주제문만 읽고는 글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주제문만 읽고 글을 파악할 수 없으니까 뭘 봐야 됩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 돼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바로 예시입니다. 예시. 그래서 얘는 구체적인 진술이 이어지는 부분인데 예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패턴이 굉장히 다양한데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뭐 실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비교나 대조를 해서 설명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권위가 있는 사람의 말을 따서 즉 인용을 할 수도 있고요. 비유해서 설명할 수도 있고요. 등등등 굉장히 많죠. 예시를 들 수 있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는 겁니다. 자, 결론은 뭐겠습니까? 결론은 쭉 말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내용을 정리하는 거겠죠. 정리하는 거. 그래서 결론은요.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 아래다 쓸게요. 결론은요. 글 전체를 요약하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글 전체를 요약한다. 그래서 이거를요 우리가 뭐라고도 표현하냐면요. 주제를 다시 말한다고 해서 주제, 제, 진술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자, 이게 바로 글 구성의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예시로 지금 아무 어떤 글을 내가 그냥 말로 해볼게요. 한국말로 그냥 해볼게. 그러면은 여러분이 한번 파악을 해보자. 도입, 주제, 예시, 결론을 한번 파악을 해봅시다. 잘 들어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뭘 해볼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풍기를 틀고 밀폐된 공간에서 자면 죽는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실제로는 안 죽어요. 선풍기 틀고 자도 안 죽어. 왜 안 죽는 줄 알아? 내가 실험해봤어. 진짜로 실험해봤어요. 참고로 궁금해서 어렸을 때. 그래서 선풍기 2대를 틀어요.密풍으로 틀고요. 문을 다 닫았어. 창문 다 닫았어.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잤어. 다음날 아무렇지 않게 일어났습니다. 나 살아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결론이 뭐다? 선풍기 틀고 자도 안 뒤집니다. 자, 여기까지가 글이었어요. 자, 그럼 방금 전에 내가 말한 글에서 도입부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맞아요. 바로 사회적 통념. 되게 있어 보이는 말을 잘 썼네요. 맞습니다. 통념을 말했는데 소재를 제시했죠. 자, 내가 방금 전에 말한 이야기에서 소재가 뭐예요? 뭐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일단 선풍기. 그리고 선풍기에 대해서 뭔 얘기를 했는데? 선풍기. 선풍기 틀고 자면은 죽는다고요? 죽어요? 선풍기 틀고 자면 죽어요? 아니잖아요. 이게 뭐예요? 주제예요. 됐어? 선풍기 틀고 자도 안 뒤진다. 이게 주제예요. 됐어? 그럼 왜 안 뒤지는지에 대한 근거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 근거를 제가 뭘로 제시했죠? 실험으로 제시했죠. 내가 실험해봤어. 안 뒤졌잖아. 그래서 결론이 뭐가 나왔죠? 선풍기 틀고 자도 안 뒤진다. 한 번 더 말했죠. 됐어? 이게 일반적인 패턴. 내가 방금 전에 말한 거에 도입, 주제, 예시, 결론이 다 나왔다고. 됐어? 요게 기본 패턴입니다. 여러분이 문학 작품 읽을 때 보통 우리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5개로 나누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문학 계열에서도 우리가 글을 쓸 때 요게 기본 패턴이라는 거예요. 도입, 주제, 예시, 결론. 가장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지금 독해 패턴을 설명했거든요. 제가 먼저 독해 패턴. 자, 그러면은 글을 읽는 걸 알려줄게요. 글을 읽는 거. 자, 그럼 패턴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패턴은 알았고. 그럼 우리가 글을 읽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자, 처음 보는 글을 읽을 때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방법은 수능 모의고사에서 먹히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국어 비문학 할 때도 먹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그러면은 여기 제가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은 이제 글 읽는 법이라고 써볼게요. 다시. 당연히 영어 기준으로 일단 말할게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문이 이렇게 있잖아. 지문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초반에 일단 뭐부터 해야 될까? 내가 처음부터 글을 읽을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처음에 글을 읽을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글을 읽어야 될까요? 맨 처음에는. 맞아요. 소재 파악입니다. 소재 파악. 됐어? 그러니까 소재 파악을 해야 돼요. 일단 1단계. 1단계. 소재 파악을 해야 된다. 그럼 소재 파악을 하려면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글의 초반부를 읽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글의 초반부를 읽을 때는요 제대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좀 들어본 적 있잖아요? 우리 모의고사 70분 보잖아 영어를요. 근데 듣기가 20분이란 말이야. 그럼 50분 동안 28문제를 풀어야 돼. 50분 동안. 그러면은 이거를 시간으로 계산을 하면은 한 문제당 1분 46초 나오거든요. 정확하게. 한 문제 푸는데. 근데 우리가 마킹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모의고사를 볼 때 한 문제당 필요한 권장 시간이 1분 30초예요. 1분 30초 만에 한 문제를 정확하고 빠르게 풀어야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주변에서 아마 그런 친구들 본 적 있을 거야. 모의고사를 다 푸는데 한 20분 남았대. 근데 얘 1등급이야. 이런 애들 본 적 있을 거야. 아니 그럼 걔네들은 대체 얼마나 빨리 풀길래 그렇게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지? 그러니까 이런 거.
이런 걸 아마 경험해 본 적 있을 거예요. 아니 1분 30초도 사실 되게 빡빡하잖아요. 야, 글 읽는 데만 5분은 걸리겠다. 그렇지? 근데 1분 30초나 걸리니까. 자, 그게 뭐냐면요. 혹시 얘가 중요한 부분만 읽고 나머지를 안 읽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일단 글은 다 읽어야 돼요. 글은 다 읽어야 돼요. 그럼 선생님, 글을 읽는 것만 해도 1분은 걸릴 것 같은데 여기서 또 올바르게 정답을 맞추려면은 그게 30초 만에 됩니까?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차이가 뭐냐면요. 어느 부분을 힘줘서 해석하고 어느 부분을 대충대충 해석할 거냐, 이거의 차이예요. 됐어? 그러니까 어디를 각 잡고 해석할 거냐, 어디를 대충 넘어가면서 해석할 거냐, 요거의 차이라고. 됐냐? 근데 일단 여러분이 아직 영어 실력이 좀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기본적인 원칙은 초반부 한 첫 두 문장 정도 있죠. 이건 이제 지문마다 다른데 첫 문장이 만약 엄청 길게 나왔어. 예를 들어 우리 방금 전에 본 지금 첫 지문 있죠. 첫 지문 보면은 첫 문장이 길거든요. 첫 문장이 Employers having falling children's empathy, falling on intervention designed to increase empathy and social understanding through literature.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야. 문장이 길잖아. 이런 경우에는 한 문장만 읽어도 보통은 소재 파악이 됩니다. 문장이 기니까. 근데 첫 문장이 짧으면요, 한 두 문장 내지 세 문장 이 정도 읽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제가 말하는 핵심은 뭐냐? 초반부 있죠. 초반부. 소재 파악을 위해서, 즉 초반부는 제대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각 잡고 해석해야 된다고요. 제대로 해석해야 돼. 1단계. 됐어? 그럼 이제 2단계는요. 당연히 주제 파악을 해야 될 텐데 이 주제 파악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얘가 뭐에 대한 내용일까? 이 소재를 가지고 뭔 얘기를 할까? 이거를 잠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가?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생각을 해보고 만약에 이 생각이 정리가 끝났어. 여기서 이제 좀 달리는데요. 만약에 내가 파악이 됐어. 파악이 됐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해석을요 좀 짧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제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해석을요 이제 키워드 위주로 짧게 하고 넘어가는 거야. 키워드 위주로 빠르게 해석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파악이 안 됐어. 내용이 뭔 말인지 모르겠어. 한 3줄 읽었는데 뭘 말하려고 하는 거지? 이해가 안 됐어. 그러면은요 간단합니다. 파악될 때까지 제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즉 이거는요 개인마다 다릅니다. 개인의 독해력에 따라 다르겠죠. 개인의 독해력에 따라. 내가 예를 들어 한 줄 읽었어. 근데 뭔 내용인지 알겠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 뭐야? 빨리 이런 내용이겠구나. 이런 내용이네. 대충 이렇네. 그냥 이러면서 넘어가는 거야. 됐어?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한 3줄 읽었는데도 이거 뭔 소리지? 그럼 다음 문장도 제대로 해석하고 그 다음 문장도 제대로 해석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결국에는 본인의 독해 실력에 따라서 시간이 결정되는 거예요. 됐어요? 이 독해 실력이란 두 가지가 합쳐져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영어를 한글로 번역하는 능력.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번역된 내용이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이해하는 능력. 됐어요? 즉 번역 능력과 문해력이 합쳐진 것. 이걸 이제 내가 독해력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됐어? 이거에 따라서 이제 속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런 거 질문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어떤 학생이 선생님 어떻게 하면 글을 빨리 읽어요? 어떻게 하면 문제를 빨리 풀어요? 이런 거 이제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문제를 빨리 푸는 거는요 간단합니다. 영어 기준으로 글을 빨리 읽으면 돼요. 그럼 글을 어떻게 하면 빨리 읽을 수 있습니까? 본인의 독해력이 올라가야 됩니다. 독해력이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문해력이 늘어야 되고요. 그리고 번역 능력이 늘어야겠죠. 그렇죠? 근데 요즘 모의고사 기준으로는요. 가장 최근 모의고사 기준, 9월 모의고사 기준으로는요. 엄청난 문해력을 요구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번역만 잘 되면 9월 전이구나. 9월 전까지는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번역이 어려워서 단어나 구문이 어렵게 나왔어. 근데 최근 9월 기준으로는 단어는 쉬워. 그러니까 번역은 쉬운데 문해가 어려워. 문해가. 그러니까 영어를 한글로 바꾸는 건 쉬운데 다 바꾸고 난 다음에 이게 뭔 말이지?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두 가지가 다 돼야만 우리가 빨리 된다는 겁니다. 자, 일단 핵심은 이겁니다. 결국에 제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두 개로만 정리할게요. 소재 파악하고 주제 파악하는 거다. 심플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근데 주제를 파악할 때는 이게 뭔 얘기일까 생각을 한번 해보고 파악이 됐다. 그러면은 빠르게 읽고요. 파악이 안 됐다. 그러면 파악될 때까지. 됐죠? 이런 과정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주의사항이 한 가지 있어요. 주의사항. 주의사항이 이제 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뭐냐면요. 반전 표현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반전 표현을 주의하라. 반전 표현이 뭐예요? 그러나잖아. 그러나, however, but, yet 이런 단어들. 됐어? 이 반전 표현 조심해야 됩니다. 반전 표현. 보통 반전 표현 나오죠? 그러면 그 반전 표현 자체가 주제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은요. 그래서 거의 그 수능에서는 공식처럼 그렇게 설명하는 강사들도 있는데 however나 but이 나오면 그 뒤가 주제다. 뭐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글 읽는 패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종합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글을 읽을 때는요, 어떻게 읽어야 된다? 첫 두 문장 정도를 통해서 얘가 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 그 소재를 가지고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 요거를 생각하면서 글을 읽어야 된다. 요게 기본입니다. 됐죠? 그래서 그게 요런 순서로 가는데 근데 요거는요, 특히 주제나 예시 요거는요, 순서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예시가 먼저 나오고 주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됐어? 이거는 얼마든지 글의 구성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금 전에 봤었던 글을 한번 볼까요? 자, 요 글을 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잠깐 지울게. 자, 첫 문장을 읽고 그 다음에 한번 파악을 해보는 거야. 자, 첫 문장 한번 해석해 볼게. 봐봐. 대선이 발견됐어. 애들의 공감에서. 개입 이후에. 어떤 개입이냐? 설계된 개입이야. 공감 능력과 사회적 이해를 증가시키기 위해 고안된 개입이래. 뭘 통해서? 문학을 통해서. 자, 이렇게 했어요. 자, 직독직해 한 거야, 지금까지는. 자, 직독직해 했는데 문장이 길죠? 그러면은 잠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한번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잠깐만. 일단은 우리가 짧게 한번 보자. 여기서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 읽었는데 일단 개선이란 말이 나왔잖아. 그럼 좋은 거잖아. 그렇죠? 뭔가 향상됐대. 뭐가 향상됐대? 아, 공감 능력이 향상됐구나. 애들의 공감 능력이 향상됐대. 어떻게 향상됐대? 문학을 통해서요. 됐어? 그럼 내가 지금 체크한 단어 하나, 둘, 세 개 보이죠? 이게 뭐예요? 소재예요, 소재. 됐어? 이게 이 글의 소재야. 지금 문장이 되게 길게 나왔잖아. 근데 우리는 뭐만 알면 됩니까? 아, 문학 작품을 통해 아이들의 공감 능력이 향상되었다. 이거예요. 됐어? 그러면 이게 바로 뭡니까? 이 글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자, 잠깐만 좀 추가 설명을 드릴게요. 봐. 지금 제가 아까 전에 도입, 주제, 예시, 결론 이렇게 써놨는데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 주제는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아까도 말했지만 첫 문장에 나올 수도 있고 중간에 나올 수도 있고 마지막에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 선생님 주제문을 어떻게 찾아요?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그거를 일단은 아까 제가 이제 주제문의 특성 뭐 포괄적이다, 일반적이다, 어쩌고 이런 얘기를 썼는데요. 여기서 팁을 하나 주겠습니다. 팁. 어떤 거냐면 잘 봐. 지금 내가 미리 말한 거야. 첫 문장이 주제라고 했어요. 이 글의 주제거든. 근데 얘가 왜 주제인지 근거가 있어야 될 거야. 그 근거를 말해줄게. 왜 첫 문장이 주제냐면요. 여러분, 첫 문장에서 뭔가 단호한 말투야. 그러면은 주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첫 문장에서 단호한 말투야. 그러면 주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근데 여기서 우리에게 또 문제가 있어. 선생님, 첫 문장이 아니 단호한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또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럼 얘가 단호한지 아닌지 그걸 알려줄게요. 바로 뭐냐면요. 딱 하나만 말해줄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바로 주로 현재 시제를 많이 씁니다. 현재 시제를 많이 씁니다.
단호한 거랑 현재 시제랑 뭔 상관이에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잘 봐봐.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지금 당장을 나타내는 시제는 무엇일까요? 현재 진행이에요. 현재 진행. 그럼 현재 시제는 언제를 나타낼까요? 현재 시제는 뭐라고요? 평생? 현재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현재 진행이 지금 당장이고요. 현재 시제 있잖아. 그냥 현재 시제. 이 현재 시제는 언제를 나타낼까? 현재 아니에요. 누가 답을 말한 것 같은데? 맞아요. 평상시예요. 평상시. 됐어? 서빈이 맞지? 서빈이 맞아요? 아니? 맞잖아. 왜 아닌 것처럼 이렇게 표정을. 보통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요? 7시? 7시 15분? 되게 5분 단위까지 정확하네. 7시 15분? 자, 봐봐. 그럼 오늘도 7시 15분에 일어났겠네? 맞죠? 자, 그러면은 방금 전에 서빈이가 뭐라고 했냐면요. 7시 15분에 일어난다라고 했어요. 무슨 시제예요? 현재 시제. 근데 이 7시 15분에 일어난다는 거는 평상시죠. 어제도 7시 15분에 일어났을 거고, 오늘도 그렇게 일어나고, 내일도 그렇게 일어날 거고. 맞죠? 즉, 현재 시제는 뭐다? 평상시인데요. 여러분 잘 봐봐. 평상시인데, 평상시라는 거는요,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화가 있다고요? 그럼 오늘은 15분에 일어나고 내일은 8시 15분에 일어나겠네? 서민이가? 변화가 있다면? 변화가 없죠. 그래서 일상적인 거잖아. 일상적이라는 것 자체가 뭐야? 변화가 없는 게 일상적인 거 아니야? 그렇잖아. 이 일상이 너무 지루해. 왜 지루하겠어? 변화가 없으니까 지루한 거 아니야? 됐어? 여기까지 이해됐냐? 그럼 다시 봐봐. 현재 시제는요, 평상시를 말하는 거고, 평상시는 변화가 없음을 말합니다. 그럼 변화가 없다는 것 자체가 뭐야? 단호하다는 거예요. 내 말이 무조건 맞아. 안 바뀌어. 이런 말이거든. 됐냐? 그러니까 현재 시제가 굉장히 단호한 말투라는 거예요. 이해돼? 여기까지 연결됐어? 단호한 말투라는 게 물론 현재 시제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뭐뭐 해. 명령문. 야, 해야 돼. must나 should. 이런 것도 되게 단호한 말투죠. 그래서 이런 애들이 보통 첫 문장에 나오면 주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지금 봐봐. 여기서는 현재 시제는 아니지만 현재 완료를 썼는데요. 해석을 해보면 개선이 발견됐대요. 얘네들에서. 그래서 공감에 있어서 개선이 발견됐다. 그럼 이거 뭡니까? 개선이 발견됐다라고 이미 결론을 내리고 시작한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요 문장이 주제가 되는 거죠. 됐냐? 자, 그럼 만약에 내가 첫 문장을 읽었는데 내용 파악이 됐어. 그러면은 지금 요 첫 문장에서 소재를 아까 정리한 게 뭐였습니까? 문학 작품을 통해서 아이들의 공감 능력이 향상되었다. 이거예요. 요게 뭡니까? 이 글의 주제예요. 자, 1번 문제를 한번 읽어볼까? 위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나왔어. 정답 몇 번으로 골랐어? 몇 번 골랐어? 5번이 맞거든요. 5번 내용을 한번 볼까? 잠깐 내려볼게요. 5번에 뭐라 나왔냐면요. Children's empathic ability can be improved by reading literary works래요. 자, 볼까요? 아이들의 공감 능력. 아이들의 공감 능력. 향상됐대. 문학 작품 읽기를 통해서. 문학 작품. 야, 소재 다 들어간다. 됐어? 5번 정답. 됐냐? 얼마나 쉬워요. 이렇게 푸는 거라고.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은 독해는 됐어. 그럼 여기서 바로 이어서 그 오른쪽에 있던 문제 있죠. 3번 있죠. 요약형 명작. 얘를 먼저 볼게요. 자, 이거는 진짜 잘 들어야 돼요. 왜냐면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이번에 80점대 받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번 시험에서. 본인이 80점대 받았다. 그러면은 90점대를 가야 될 거 아니야. 90점대를 가려면요. 이 요약형 영작을 할 수 있냐 없냐로 결정나는 거예요. 됐어요? 70점에서 80점대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요약형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70점대에서 80점대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주역부에서 요약형 서술형 출제율은 100%입니다. 3년 전부터 지금까지 100% 출제됐어요. 100% 출제됐어요. 이번 기말고사에도 우리 서술형 문제 4개 나오잖아요. 4개 다 요약형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알겠죠? 자, 이걸 어떻게 접근하는지 보여줄게요. 자, 지금까지는 글 읽는 법, 패턴 다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요. 요약하는 법 알려줄게요. 자, 여기 오른쪽에 있는 녀석인데 여기를 잠깐 띄워놓고 자, 요약형 서술형 관련된 거를 말해줄게요.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우리에게. 여기 계신 분 전원,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이번 주역고에서 제가 알기로 100점자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없을 거예요. 있어봐야 정말 많아야 한 두세 명 정도로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혹시 더 나왔냐? 100점자? 모르냐? 됐어 그럼. 어쨌든 왜냐면은 다 부분 점수로 깎았을 거예요. 분명히 대부분 서술형에서. 이 요약형 서술형을 접근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1단계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너네가 요약문을 쓸 줄 알아야 돼요. 일단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니네가 일단 요약문을 쓸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첫 번째는요, 요약문 작성법을 알려줄게요. 지난 2학기 중간고사 때 여러분 그 오아시스 교재에서 파트 7 기억납니까? 파트 7? 파트 7이 뭐였냐? 주제문에 표시하고 소재 쓰고 그 다음에 요약문 한글로 쓰고 영작하기 이거였습니다. 기억납니까? 근데 아마 이걸 할 때 여러분께서 요약하는 게 굉장히 막막했을 거예요. 뭐 주제문에 표시하고 이런 거는 그렇다 치는데 이걸 요약을 어떻게 해야 되지? 막막했을 거야. 왜냐? 안 해봤으니까.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요약하는 방법을 알면요, 그러면 시험 패턴도 알 수 있어요. 자, 요약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고등학교 1, 2학년 수준에서는요, 딱 두 개 패턴만 알면 돼요. 왜냐? 주역부 1, 2에서 나오는 요약 패턴은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 돼요. 알겠죠? 자, 알려주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질문 하나 할게. 얘들아, 요약문이 길까 아니면 주제가 길까? 길이가. 요약문이 길어요. 요약문이 길어.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첫 번째는요, 주제이죠, 주제. 주제에다가 핵심 부연 설명을 합쳐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요약문 만드는 방법. 두 번째는 재진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진술. 그러니까 재진술이란 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뭐 유의어를 활용해서 쓴다던가 아니면은 구문을 활용해서 재진술한다든가. 구문을 활용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뭐 가정법을 직설법 구문으로 바꾼다거나 아니면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꾼다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구문을 활용해서 재진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만 말하면 잘 와닿지가 않죠? 예시를 보여줄게요. 자, 제가 이제 써놓은 예시가 있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내용이 주제가 바로 요겁니다. 맞죠? 문학을 통해 아이들의 공감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 이게 주제죠. 내가 어떻게 요약을 했는지 잘 보세요. 자, 이 재진술 패턴을 내가 미리 써놓은 건데요. 잘 봐봐. 주제를요, 일단 내가 여기다 한번 다시 써볼게요. 주제를 썼어. 문학을 통해 아이들의 공감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 이 재진술은 내가 뭘 했냐면요, 두 가지를 다 활용했습니다. 유의어 활용과 구문 활용을 둘 다 한 거야. 됐어? 자, 유의어 활용은 뭘 한 거냐면요. 잘 봐봐. 여기 공감 능력에서 공감이죠. 공감. 얘들아, 공감이라는 게 뭐야? 공감의 정의가 뭐야?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이게 공감 능력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내가 방금 전에 공감이라는 두 글자를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길게 썼죠. 여기 보여요? 여기 보여? 이렇게 늘려 쓴 거예요. 됐어? 즉 재진술한 겁니다. 공감이라는 단어를 재진술한 거예요. 됐어요?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봅시다. 아래 여기 제가 써놓은 주제를 보면요, 요 글에 주어가 뭐예요? 지금 주어가 뭐야? 지금 요 문장의 주어가 뭐야? 뭐라고요? 아이들의 공감 능력. 여기 공감 능력이 주어잖아. 여기 은은이가 붙었잖아. 그래서 얘가 주어죠. 근데 내가 바꾼 문장의 주어는 뭐예요? 여기 재진술 문장. 여기에서 주어가 뭐야? 문학이에요. 됐어요? 아까 전에 우리 키워드가 뭐뭐뭐였죠? 문학, 공감 능력, 향상. 이 세 개였죠. 키워드가.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주어를요 얘로 쓸 거냐 아니면 얘로 쓸 거냐 얘로 쓸 거냐에 따라 서술부가 바뀌는 거예요. 됐어? 지금 얘 같은 경우는요 주어가 공감 능력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항상 될 수 있다. 서술부가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서는 문학을 기준으로 잡았죠.